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46쪽에 그 제목을 보면 개념적 준거 틀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강의 자료에도 적어두겠지만 여러분들이 필기가 가능하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개념적 준거 틀은 흔히 연구 모형이라고 한다 돼 있는데, 자, 연구 모형, 분석 모형, 분석 틀, 예, 프레임이요. 자, 프레임워크.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자, 다시요. 개념적 준거 틀, 연구 모형, 분석 모형, 분석 틀. 자, 연구의 틀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자, 똑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그 준거 틀, 연구 모형은 일반적으로 그 도형으로 표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도형으로 표시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데, 47쪽에 잘 나와 있죠. 자, 원인은, 자, 47쪽의 그림입니다. 자, 보수, 자, 월급 또는 연봉, 자, 후생 복리, 자, 담당 업무, 이거는 독립 변수예요. 이거는 이제 원인인 거고, 결과는 직무 만족. 자, 그러면 이거는 보수 수준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을 설정이 된 거예요. 후생 복리가 좋으면 직무 만족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가설이 설정된 거고요. 담당 업무가 없으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가설을 제가 지금 보자마자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또 뭐를 해야 돼요? 자, 내가 궁금해하는 이 연구에서 보수 수준이란 뭐라고 정의한다. 이거는 조작적 정의. 자, 내가 하는 이 연구에서 후생복리란 정확히 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휴가 쓰기 좋은 거를 후생복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시설이 좋은 거를 후생복리라고 하는 건지, 이거 여러 가지잖아요. 그냥 담당 업무. 자, 담당 업무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담당 업무가 하나씩 줄어들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럼 담당 업무가 뭐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조작적 정의고요. 자, 그리고 직무 만족도란 내가 알고 싶은 직무 만족도는 이 연구에서 뭐뭐뭐뭐라고 정의한다.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죠. 자, 그래서 직무 만족도도 이게 잘못 정의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돼요. 자, 직무 만족도를 보통 일이 좀 없고 돈을 많이 받고 후생복리가 좋으면 당연히 직무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정이에요. 이건 일종의 가설이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몸은 편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자, 반대로, 자, 몸은 힘든데 머리 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자, 이럴 때 직무 만족도를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그래서 사실 지금 47쪽의 이 그림은, 자, 이 책에서는 뭐 그냥 예를 들어놓은 건데, 원래 이걸 연구하려고 한다면 연구자가 무슨 직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부터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자, 교수냐 교직원이냐 학생이냐의 만족도, 요걸 빨리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뭐 교직원이라고 한다면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자, 아니면은 뭐 들어온 지 입사한 지 1년차 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정년을 앞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요거부터 잘 잘 범위를 설정을 해야 직무 만족도를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신입 직원이 뭐 보수 수준이 가장 낮을 거고, 후생복리도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있을 거고, 담당 업무도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이건 근데 가설이고,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가설을 세워서 이 연구 모형에 따라서 뭔가 이런저런 조사를 다 했는데, 이상하다? 왜 신입 직원이 보수가 낮고 후생복리도 별로고 담당 업무도 많은데 왜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왔지? 그러면은 이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구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이라는 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좋은데,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만들다 보면 원인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제가 가정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상하다. 신입 직원이 왜 이러지? 왜 직무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 자, 원인을 다시 찾아봤더니
같은 신입 직원, 이른바 동기들끼리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출근하면은 뭐 하하호 웃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알아서 잘 이렇게 해결을 해요. 자, 이거는 중간에 보니까 자, 그 같은 동기들끼리 뭐 단합이 잘 된다 뭐 등등의 이게 참 조직하기가 어려운 정의예요.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이걸 밝혀낸다 그러면 대단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이 말한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인간관계론에서 호손공장 실험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조명을 어둡게 했는데 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알고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 좀 즐겁게 나름대로 손발도 맞아 떨어지는 궁합이 맞는다고 표현하죠. 조명을 더 어둡게 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져요.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그 호성공장 실험을 했던 당시 이제 메이오 교수라는 그 사람도 이거를 계속 돌려서 본 거예요. 아니, 연구 모형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건데 왜 그러지? 다시 찾아보고 원인 다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해보고. 아니, 우리는 조명이 어두우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좀 뭔가 좀 그 생산성이 떨어질 거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출근하니까 누구하고 일하는 게 즐거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죠. 호성공장 실험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공식적 조직보다 비공식적인 조직, 그러니까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을 조직에선 잘 관리를 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연구를 발견을 해요. 그게 사실은 이 직무만족 연구예요. 그게 그것부터 이제 과거의 이론부터 하나씩 잘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내 연구는 요렇다라고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아주 정석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그 47쪽, 48쪽, 49쪽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싹 합했을 때, 자, 50쪽 위에 그림까지입니다. 원인들, 그러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결과,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걸 밝혀내는 거고요. 이 50쪽에 보면 갑자기 아랫편에 매개 변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는 거쳐간다는 뜻이 매개 변수. 자, 원인에서 무언가 하나를 거쳐서 결과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쪽에 보면은 갑자기 조절 변수, 아래 그림에 조절 변수, 이제 네모칸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죠. 자, 이건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조절하는 변수를 모형으로 설정을 한 건데,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거는 연구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모형을 만들었어요. 했는데 이상하다.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가설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이 중간에 들어간 거를 독립 변수 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다시 정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반대로 도저히 독립 변수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뭔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분석 모형이 이상하다. 분석 모형대로 내가 하니까 연구 결과가 뭔가 완전히 이상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독립 변수 중에 뭐 한 가지를 빼가지고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로 중간에다가 넣는 경우에 좀 더 원만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는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분석 틀, 뭐 개념적 준거 틀은 절대로 결과를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이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 볼 거야. 증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다. 그것도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한 결과하고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다르게 나왔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거고, 내가 분석 모형을 아무리 뭐 고민을 해도 결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결과값하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분석 모형을 다시 만들어야죠. 때에 따라서는 연구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서 버리질 못해요. 포기를 못 한다고. 이거는 뭔가 될 거야. 아니야, 이거는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뭔가 중간에 내가 실수한 게 있겠지, 빠뜨린 게 있겠지. 이렇게 계속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몰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해봤던 경험자의 경험 그 조언이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그 연구하는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왜? 내가 이게 왜 잘못됐는데? 야, 이거 이래서 다 잘못된 거야. 이거 애초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연구조사를 많이 했던 교수님들조차도 완전히 싹, 자, 덮고 0으로 만들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요. 특히나, 이제 실험 연구, 뭐, 쥐를 뭐 비교대조군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연구들이요. 수두룩해요.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연구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은 그 처음부터 잘 되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모형 만드는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엄격하게 뭔가 좀 만들어낸다. 나는 정말 일생에 뭐 하나 이론을 만든다 그러면 좀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뭐 예전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뭐 도자기를 구웠는데 이제 딱 도자기를 꺼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깨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아깝잖아. 저거 그냥 나라도 줄 걸 아깝잖아요. 근데 깨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연구 방법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의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